자기가 쓴 학교가 된 건가요? 손 들어보시면서 여기가 쓴 데 됐어요. 저희는 아닌 데 됐어요. 아닌 데 되기도 하는군요. 광문고 내신을 경제학원에서 맡게 된 저는 박정희 쌤이고요. 원래 본 무대는 원래 수업을 많이 하는 데는 대치나 반포에서 수업을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우리 광동 지역에서 배재고, 광문고를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중3 아이들부터 제가 여기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더 걱정이 됩니다. 해마다 학생들 다 특징이 좀 있는데요. 코로나를 몇 학년 때 겪었냐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강의 경력은 지금 23년 차고 이 교육과정이 변할 때마다 살아남아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교과서가 바뀌는 또 세대이기도 하고 또 5등급제로 바뀌는 세대이기도 하고 아이들 많은 변화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도 또 다르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도 또 다르고 아이들 성향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당황스러운 점도 있고 다행스러운 점도 있고 그런데 일단 슬슬 얘기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동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중등 시험이 다시 대치나 반포도 좀 쉽거든요. 강동 지역 중등 시험이 너무 쉽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배재 애들이랑 광문 애들이랑 한영 애들이랑 이렇게 보는데 너무 생각보다 1학년 아이들 격차가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중등 내신 정도만 하는데 강동 지역에 있는 중등부 내신 영어가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근데 고등학교도 같이 쉬우면 괜찮은데 서술형은 반포나 대치보다는 다소 조금 이렇게 그럼 그만큼까지 어렵게는 안 나오지만 고등학교 난이도가 점프를 이렇게 훅 하는데 우리 친구들 거기 적응 못하는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60% 이상인 것 같았어요. 그냥 아직 이런 단어도 모르는 거야? 이 정도도 안 되어 있는 거야? 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고 올라오기 전까지 문제인식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 조금 느린 편인가 보다. 근데 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배재고라든지 광문고라는 3학년 언니들 성적을 보면 그리 나쁘지 않거든요. 잘 가면 또 잘 3년을 또 잘하면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단계를 이제 잘 봐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작년 이제 배재 방문했고 사실 제일 많은 인원수를 데리고 있는 학교들이 세화여고 뭐 그렇습니다. 올해 세화고도 막 서울대 한 30명 정도 갔고요. 서울대만 한 30명 갔고 세화여고도 뭐 서울대 17명 이렇게 가고 의치한 애들 다 가고 해서 상위권 학생들이 확실히 저를 좋아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고 여학생 애들이 상위권 여학생 애들이 좋아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상위권 여학생들 특징이 뭐냐? 시간 버리는 걸 좀 싫어하고요. 아이들이 나갔어요. 수업 시간에 이게 시간 낭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세화여고 친구들이 가장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남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배재고 같은 경우 애들 좀 더 치열하기는 한데 광문고도 만만치 않게 잘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광문고 내신 분석이요. 모두 다 이런 반응을 갖게 될 텐데 중등부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많아진 문항과 높아진 난이도로 당황스러울 첫 중간고사. 문항수 많고 난이도 어렵고 사실 제가 작년에 광문을 맡았을 때 학생수가 많고 시험이 별로 안 어려운 학교여서 맡았어요. 근데 시험이 안 어렵다가 아니라 범위가 많지 않은 학교여서 맡았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이 내신이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작년 초반에는 그렇게 지문이 많지 않았는데 뒤로 갈수록 범위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7번, 8번 수업을 해도 커버가 안 돼서 영상으로 3회 추가로 몇 번 불러.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업을 진도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도를 후두두두두 맞추면 금방 할 수도 있을 텐데 광문고 아이들의 평균적인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지문을 다 이해시켜주면서 가니까 진도를 무작정 빨리 나갈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어머니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광문이 배정 받으셨으니까 시험 범위가 적지는 않대라는 걸 이제 머릿속에 1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올해 교과서가 바뀌긴 하지만 다른 과목은 교과서가 바뀌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영어는 의미가 있는 거에 다른 과목에 한 30%밖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시험 범위 문제가 많이 나지 않아요. 특히 광문고는 교과서에서 많이 나지 않고 부교재에서 훨씬 더 문제가 많이 납니다. 샘플로 보여드리면
교과서 이제 10과 한과 들어갔고요. 이게 올해 광문이 채택하는 교과서가 얼마나 낼 게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선생님들도 첫 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도 없고 전에 나왔던 문제도 없고 그래서 비중이 많아질 것 같기는 하지만 교과서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저는 한 4개의 교과서를 이미 이제 봤는데 알고는 좀 낼 게 많은 교과서, 뭐 능률 이런 거 좀 낼 게 많은 교과서 출제 비중이 좀 높아지겠구나. 야 이거는 뭐 그냥 중등부랑 난이도 차이가 별로 없는데 배제시 이거 채택한 학교는 좀 교과서 비중이 적어질 거구나. 그래서 교과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교과서 배정받는지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비중을 조금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평균적으로 보통 한두 개과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올림포스 기출문제집 영어 독해라는 이 부교재 EBS 책을 채택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자 보시세요. 3강에서 6강. 학교에서 진도 나가기 전에 애들이 막 미리 푸는 부교재 정해주면 막 미리 풀고 외우고 하는 애들 있었는데요. 쉬운 강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1강, 2강 건너뛰고 이제 3강에서부터 6강까지가 시험 범위로 들어간 거여서 부교재가 볼륨이 좀 제법 많으면 쉬운 거 건너뛰고 엑기스 챕터만 골라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우리 정해졌다면 무조건 1강부터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학교에서 좀 진도가 나가는 추이를 보시면서 암기에 박차를 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문고는 전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소설책이 좀 하나씩 들어가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소설책이 하나씩 외부 지문으로 들어가서 소설 지문이랑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이제 외부 지문이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약간 이제 변별력을 노리시긴 하는데 아주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설 지문도 다다다다 외우는 게 아니라 쫙 정리해주고 포인트 정리해주고 주의해야 될 내용 정리해줬더니 OX 문제 풀고 했더니 애들 잘 맞춰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부담스러운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근데 외부 지문은 그냥 생짜로 아무거나 내는 건데 보통은 그냥 전년도, 전전년도 저 먼 모의고사에서 지문을 가져와서 출제를 하시는데 고1 정도 지문을 갖다 출제하시기 때문에 되게 어렵지는 않더라. 근데 영어 실력이 많이 쳐지는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고 3월, 6월, 9월, 11월에 전국 모의고사를 보는데 요게 광문고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딱 그냥 이제 대충만 좀 보셔도 여기 뭐 강일중, 뭐 고덕중이 조금 문제가 어렵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학교랑만 비교를 해봐도 시험 범위가 뭐 한두 배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한 10배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등 때는 제가 여기 있는 중등도 선생님이랑 엄청 심오한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요. 중등 때 선생님 중등 때 학원 안 다니는 게 아니지 않아? 응? 중등 때는 그래도 90점, 100점 맞았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못하는 거 못 외우는 거야? 선생님 무지성으로 외워서 그래요. 이게 중등은 문장이 짧으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어머님들이랑 접근 방법이 얘네들은 완전 다릅니다. 어머님하고 제 세대는 우리 뭐부터 배우죠? 주어, 동사, 1형식, 2형식, 3형식, 성분 기본영어, 성분 종합영어 이렇게 하셨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얘네들은 어떻게 배웠냐면 원어민적 접근 방식으로 영어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교육하신 분들은 더 일찍부터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시든지 뭘 하시든지 얘네들은 구조를 따지는 걸 하지 않고요. 거기서 그냥 느낌적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이게 사실은 공부를 체계적으로 딱 자리를 중학교 때 잡았으면 좋겠는데 중학교 때 사춘기 오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심화 공부를 잘 안 해서 외우긴 외우되 아무 그냥 구조 없이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덜 외우면 학원에서 문제 또 풀린 것도 풀리고 그러면 대충 그냥 정말 무지성으로 외워도 익숙해서 문제 맞춰서 80점, 90점이 나오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지문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지문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못 외우죠. 일단 이해를 못하는 애가 50% 이상 문장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단어 갖고 소설 쓰는 아이들이 한 60%, 50%, 60%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못 외우는 건 너무 당연하고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한두 개, 뭐 두세 배 많아지는 게 아니라 10배 정도 많아질 것이다. 제가 괜히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범위가 이렇게 많습니다. 또 하나는 자, 이번에 이제 올해 5등급제로 바뀌고 선온수령을 강화하라고 교육청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 요 문항은 늘어날 거라고 보이거든요.
40점에서 50점까지 늘려라가 정부 방침일 것 같은데 작년에는 객관식이 70점, 그다음에 서술형이 30점, 요 정도 100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요거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첫 중간고사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객관식 27문항, 서술형 6문항 이것만 하더라도 중등부에 비해서 문항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중하위권 친구들은 영어를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요. 어디서 많이 나왔냐? 부교재 12문항, 모의고사 7문항, 소설에서 5문항, 5문항 나왔지만 아주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는 줄무늬 파자마 소녀에서 납치 얘기 막 이런 거 나왔거든요. 외부 지문에서 이제 2문항 해서 전체 27문항, 서술형 6문항, 토탈 이제 100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유형은 시험지를 딱 펼쳐보시면 수능에서 보셨던 유형들이 많이 보여요. 제목, 그 다음에 요지 고르기, 어휘 고르기, 문법 틀린 거 고르기 해서 되게 아주 창의적인 유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 독특해 유형이 너무 어려워서 못 풀었어 이럴 만한 것들은 별로 없고요. 특이한 건 좀 이따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특징 수능형 독해 문제로 많이 나온다. 그리고 통암기만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불가능하고 이 내용 이해를 잘하고 문법도 모두 출제되고 제가 요게 2차 독해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 요게 무슨 말이냐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목적이 수단을 좌우한다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안 되고 그게 무슨 뜻인지 다른 말로 풀어서 하면 어떤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표현들에 대한 정리를 잘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관문고에서 실력이 부족한 친구가 있었는데 첫 시험 보고 몇 점 나왔냐면 60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학원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그죠? 저도 이제 생각할 때 열심히 학원을 보내는데 애가 50점, 60점 맞았어요. 그럼 엄마는 당연히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 마련이다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때 또 왔길래 제가 물어봤거든요. 친구야 왜 학원을 안 바꿨어? 선생님은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사주는 선생님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재밌는 사람도 아닌데 왜 다른 학원 갈 생각 안 했어? 점수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 친구가 한 말이 뭐냐면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수업 중에서 선생님 수업이 제일 알아듣기 그래도 쉬웠어요. 그나마 그래서 제가 60점이지 저 안 그랬으면 30점 맞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명료하게 지문에 대한 요리를 제가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이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쓱 해석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유치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웃기진 않는데 웃기지 않을 뿐더러 유치한 거 더 못하는 스타일인데 수업으로 유익하다는 이야기는 좀 많이 듣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익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키포인트가 2차 독해를 알아듣기 쉽게 잘 해준다는 요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 이렇게 보시면 영어 문항지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영문 선택지, 그다음 변형이 좀 나와서 이런 질문도 해요. 지문 내용은 선생님 다 알겠는데요. 선택지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나요? 제가 뭐라면 틀려야죠. 그게 무슨 방법이 있어? 이게 무슨 찍어줄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잘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동의어가 나온다든지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전투적으로 많이 가르쳐주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어시키긴 하는데 100% 똑같을 수는 없더라라는 걸 어머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변형된 선택지나 영문 선택지에서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등부 수준의 내신에서 나오는 어휘는요.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로 따지면 초 3학년에 해당합니다. 우리 중3 아이들이 미국 교과서의 내용으로 따졌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이요. 고1 학생들이 보는 이 부교재의 난이도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미국 교과서로 따지면 한 중3에서 고1 정도예요. 그러면 중등 내신만 열심히 한 친구는 뭐냐? 갑자기 초3 단어에서 중학교 과정 없어지고 고1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 방에 줄일 수는 없으니까 차차 필수 어휘, 빈출 어휘 위주로 갭을 좁혀가는 작업을 지금부터 계속 1학년 올라가서도 해줘야 되는 거죠. 외부 지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지 않은 지문이 출제가 되더라. 소설 지문 아까 제가 파자마 말씀드렸고 서술형 그리고 관문고가 정말 너무 잔인한 게 뭐냐면 부분 배점을 잘 안 주세요. 작년에도 저희가 1등급 맞던 친구가 따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 1등급인 줄 알았는데 2등급 끝자락인 거, 1등급 제가 문을 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스펠링 하나 잘못 썼는데 6점을 다 날리셨어요. 그래서 부분 점수 하나도 안 줬어. 다 날렸다고 해서 괜찮아. 기말 합산하면은 1등급으로 갈 수 있으니까 기말을 더 올리면 돼서 결국 합산해서 1등급을 받긴 받았는데 가차없이 좀 감점을 좀 하는 학교입니다. 저희 크리켓을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안내문에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잘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능형 독해 나온다. 글의 요지는 어법상 틀린 것은 아닌데 쓱 보셔도 중등보다 지문이 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수능형이 이제 보면 여기에 영어 선택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 A와 B에서 보인 샬무드의 반응을 통해서 드러나는 권력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내용 이해를 좀 깊이 있게 했는지 이런 문제들은 수능형 문제가 아닌데 출제될 수 있는 광문고의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비수능형 문제 이런 거 좀 창의적인 내용 이해를 좀 깊이 있게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오고 소설에서 나오는 이 지문도 원래 굉장히 이게 프린트 한 2장짜리거든요. 이렇게 달락 잘라다가 선생님이 뭐 내용 이해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본다든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여기서 보시면 브루노의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을 해서 내용 이해 위주로 소셜 문제를 물어보는데 그래서 같이 애들한테 잘 해설해주면 사실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사실 아닙니다. 서술형은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뭐 영작하는 거, 어휘를 물어보는 거, 요약문을 작성하는 거. 광문과 작년에 어땠냐면 1학기 때는 서술형이 쉬웠어요. 쉬웠어요. 야, 이 정도면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니? 2학기 넘어가니까 영작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게 막 나오더라고요. 명심하실 점은 어떤 학교가 난이도가 일반적이지 않다. 강약, 중강약 이럴 수도 있고요. 강강, 양약 이럴 수도 있고요. 난이도는 널뛰기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난이도에서만 맞춰서 준비하면 안 되고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 변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좀 열린 가능성을 두고 첫 시험부터는 준비하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또 주어진 단어 주고 영작하는 거. 여기도 의미하는 바를 우리말로 쓰시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말로 쓰시오를 애들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맞추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독해력이 이제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지문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체감적으로 제가 보면 광문고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요. 한 20명? 한 20명 정도는 좀 잘한다. 그 다음부터는 이거 고1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긍정적인 점은 뭐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위권에서 성적을 많이 올렸어요. 그 맨 위에 있는 애들은 사실은 당연히 1등급 맞아야 되는 애들이었고요. 딴 학원에서 뭐 한 60점 이렇게 맞았는데 제가 이제 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텐데 걔네들을 막 85점까지 올린다든지 요 애들이 그냥 다 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 할 게 많아서 제가 좀 버거웠는데 선생님 시킨 것만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했더니 많이 올랐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그런 요령이 왜 있는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많은 지문을 노가다처럼 다 외우라고 하면 못 외웁니다. 이런 지문이 광문고가 50개 들어가는데 이 50개 지문 다 외우라고 하면 영어만 하나요? 다른 과목도 할 게 많고 그 첫 주에 외운 거 세 번째 주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선택과 집중, 요약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작년 중간고사 제가 총평했던 거 같이 보여드리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부교재도 중간 정도 난이도였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난이도도 중간 정도였다. 근데 2학기 때 뭐였다? 어려운 걸로 급상승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작년에 제가 첫 중간고사 분석한 거였는데 전체적으로 평이한 시험이었다. 서술형에서 감점을 받을 수도 있고 중간고사가 쉬웠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어렵게 출제할 수 있다. 중간 기말은 합산이기 때문에 항상 중간고사를 딱 보고 이 마음의 동요를 너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도 제가 보면 첫 중간고사에서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하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구나 다 시행착오를 하기 때문에 이때 정신줄 바짝 잡고 약점이 뭔지를 딱 캐치한 다음에 기말고사 때 바짝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산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중간과 기말은 합산이다. 중간고사에서 나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나의 약점이 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거 어머님이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신 성적의 변변력 포인트는 이제 수능 심화가 되어 있느냐. 아무래도 독해 비중이 많다 보니까 서술형 대비가 관건이더라. 사실 고등 영어는 사실 고등 어머님들도 제가 당황스러운 게 대체해서 수업할 때 한 반에서 막 80명, 90명씩 수업을 하거든요. 세화 영어도 한 반 친구들 몇 명이냐 80명이에요. 80명이 한 반에서 관리가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관리가 되니까 애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년 끝날 때까지, 1학년 끝날 때까지도 한 7, 80명 하겠죠? 세화여고 2학년도 몇 명이냐면 한 7, 80명입니다. 뭐 국어 과목은 사실 더 많은데 이 반에서 다 관리하는 노하우가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시험도 보고 제시도 보고 클릭도 해주고 다 하면 공부 의지가 진짜로 막 100% 충만하지 않아도 어지간만 있어도 여기에서 잘 버티면 그 수업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요 암기 시험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등부 시각을 못 버리셔가지고 아직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 고등부 영어 시험에 대한 이해가 없으셔서 그냥 붙들고 많이 외우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이 가장 첫 중간고사에서는 많이 실망하십니다. 그냥 조금 있는 데서 우리의 꼼꼼하게 봐줘서 외우기를 잘 외우게 시키면 될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한 번, 두 번 시험을 보시면서 점점 깨닫게 되시는 거죠. 한번 오늘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시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잘 상상을 해보시고 아이에게 맞는 전략이 어떤 건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암기 시험이 아닙니다. 자, 부교재 각 지문별 중심 내용 파악을 잘해야 되고 핵심 내용, 유의어 등을 학습시키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건 거기 안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문법 문제는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하고 시험날 순발력 있게 하기 위해서 평상시 변형 문항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요. 서술형도 이제 있는 문장 그대로 쓰기도 하고 변형 문장 쓰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예측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잘 비교해서 사실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이해시키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년에 4번이나 치는 내신을 제가 맨날 강조하는 1년에 중간, 기말, 중간 학기 중에 이제 개학을 하고 나면 내신 공부밖에 안 해요. 근데 이 내신 공부에서 수업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얘 수능 공부는 언제 하나요? 중등식으로 계속 무지성으로 암기하는 것만 하면 얘 과연 수능 대비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꼭 같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자료 소화력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료가 아무리 엑기스를 나간다고 해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희 딸도 고3이거든요. 내신이 이제 1학년, 2학년 거치고 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책상에 막 이만큼씩 프린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춰보면 안 한 게 반입니다. 너 이거 왜 안 했어? 그러면 아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거래요. 그래서 사실 실제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그래 이건 안 해도 되는 거네. 이것만 하면 되는 거네.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쓸데없는 자료를 많이 주셨더니 사실 이제 노가다 자료를 필요한 애들도 있고 안 필요한 애들도 있어서 제가 선별해서 줄 건데요. 이게 순서 없이 전략 없이 하면 정말로 뭐냐면 시간 낭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2강의실 정도 되면 제 눈에 훤히 들어오지 않을까요? 강문이면 한 반에 8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쭉 이제 파악해서 얘는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 앤지를 면밀하게 잘 분석해서 얘 등급대에 맞게 알맞는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득점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요리해서 자료를 선별해서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범위가 많아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신 성공을 잘 하려면 성실하게 수업을 듣고 따라오는 능력. 자, 오늘은 인강할게요. 오늘은 동아리 활동이 있어서 못 가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하는데요. 할 게 너무 많아서 그 시간을 놓치고 나면 캐치업이 안 돼요.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보내주셔야 되고요. 이것까지 협조가 돼야 성적이 나옵니다. 이거 안 와버리면 다른 거 계속 집에서 자료 쌓이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성실하게 듣고 따라올 수 있게끔 같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깊이 있는 이해와 포인트, 무지성으로 암기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암기한 것을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객관식 복수 정답 킬링 포인트, 다이어 정리, 그다음 실수 싸움, 깊이 있는 이해와 암기. 이런 것들이 이제 킬링 포인트인데 사실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제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제 이겁니다. 이공등의 힘. 작년에 배제고해강 공부했는데 공부한 거에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어떤 애가 이런 쓸데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제가 이걸 싹 다 캡처해서 붙여서 다 자료를 올렸어요. 여기서 100% 다 나옵니다. 광문고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100%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제가 부지런한 성격이어서요. 뭔들 안 해본 게 없어요. 흑백을 해봤다, 칼라를 해봤다가 이렇게 만들어봤다, 저렇게 만들어봤다. 자료가 화려하다고 해서 아이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색색깔로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거든요. 아,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내가 보기엔 너무 예쁜데 아이의 지식과 나의 지식은 다르고 이게 또 범위가 많고 영어만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적으로 이제 뭐냐, 이게 이제 20등인데요. 이걸 공부해야 등급이 오른다는 약자입니다. 대치 애들이나 반포 애들은 선생님 20등 언제 나와요? 이걸 제가 맨날 막 물어보는데요. 일찍은 안 줍니다. 일찍은 안 주는 이유는 한번 선생님 손에 들어왔더니 이거 선생님 애들 막 자수에 다 이거 외우고 있으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것만 싹 빼고 출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당한 적이 있어서 그 전에 다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나면 2주 전에, 1주나 2주 전에 학교 선생님이 다 출제를 마치면 그때 책으로 주는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핵심 내용이고 이게 키워드고 이건 소수령이 나올 수 있고 이거는 문법을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판에 다시 한번 이제 싹 정리를 해주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는 사실 100%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애가 가서 그랬대요. 설명회를 보고 어머님이 집에 가서 애를 나무라셨대요. 야, 선생님이 여기서 다 나온다는데 너는 공부 안 했어? 그랬더니 다 찍어줬다는데 너 왜 못 봤어? 그랬더니 애가 그렇게 말했대요. 몇 개 찍어줬는 줄 알아? 응? 100개도 더 넘게 찍어줬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죠? 100개도 더 넘게 찍어줘. 이 지문에서 얘들아, 이 중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왕별이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2개만 찍어줘도 지문이 50개니까 100개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찍어주는 양이 적지는 않으나 그러나 여기에서 성실히 공부하면 다 나온다. 사실 전교 1등 정도 하는 애는 반포나 뭐 이쪽에서요. 전교 1등 하는 애는 사실 그냥 싹 다 외워요. 얘는 이제 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지금 한 번 보면 다 외우거든요. 영어 영작하는 능력 있고 단어 쓸 줄 단어 능력 뛰어나고 그러니까 내용 생각하면서 그냥 쓰면 이 지문이 그냥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의 비등비등한 실력을 갖고 있는 아들이 아주 영어를 초강자들이 뭐 반포 지역에 있는 친구들 몇 명인데 그 친구들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은 사실 싹 다 외우긴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뭐냐 조금 시간을 세이브했으면 좋겠는 이런 친구들은 아 그래도 선생님이 좀 선별을 해주면 덜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에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딴 데서 4등급이었는데 선생님 저 여기 와서 2등급이었어요. 이 소리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 강동 지역에 있는 우리 광문고등학교도 제가 이거 잘 만들어줄 수 있고요. 또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 광문고등학교는 모의고사 지문이 잘 들어가요. 부교재도 다 엉뚱한 거 이상한 거 안 하고 모의고사 모음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잘 나올 만한 거 잘 선별해서 제일 잘 공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똑같은 내용이니까 지금 넘어가고요. 자 이제 20등 수업 제가 이렇게 했는데 막판에 또 이거 정리까지 한번 해주거든요. 이게 뭐 같으세요? 뭔지 아세요, 언니? 사실 저도 몰랐는데 TV보다 알았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 피카소 그림이래요. 피카소가 그린 황소 그림이래요. 아니 거장 피카소가 무슨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이 그림을 봤거든요. 저게 황소야?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 그림이 나온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다는데요. 처음 그렸던 거는 이거. 그 다음 얘 쭉 해서 최종 요 그림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요? 이걸 보는 순간 저는 이건 난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경험이 좀 부족한 강사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무제한 자료를 때려주죠. 양치기로 승부합니다. 뭐라도 하나 더해서 자료의 양이 엄청 많아요. 물론 수업 시간 나갈 때 뭘 해야 되냐면 이 중간 과정은 다 꼼꼼하게 찝어줘야 되지만 막상 범위가 너무 많아질 때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면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실수 없이 전략, 고득점을 잘 받을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여서 저는 요걸 잘한다라는 걸 제가 이제 어필 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자료. 사실 편집을 제가 막 적어한 거기 때문에 머릿말 똑같고 막 이러면 선생님 이거 뭐 어디서 사실 영어 강사들이 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도 꽤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나가는 자료는 그런 자료도 있지만 가공해서 나가는 자료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들 다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거고, 어떤 여자 선생님이 대치해서 엄청 욕을, 디스플레이에서 엄청 먹으셨다고 하던데, 자료가 뭐 안 좋았다 그런데, 이유는 전 알고 있죠. 왜 안 좋냐면 본인이 안 만들어서 그래요. 이런 걸 대리해서 만들어주는 업체들도 있고, 저도 찾아봤습니다. 선생님, 수강생이 많으니 선생님이 좀 쉬시고 저희가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수업을 하는 사람이 만드는 게 가장 정확하죠. 티가 안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반포의 세화여고 같이 이렇게 깍쟁이 같은 여자애들은 금방 알아요. 이거 선생님이 했는지 아니면 조교가 만들었는지. 저는 좀 부지런한 스타일이어서 광문고도 제가 다 만듭니다. 요거는 이제 특히 좀 공부를 한다 하는 어머님들, 정교권을 노린다 하는 어머님들 명심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어떤 어머님이 블로그에 써주신 글이에요. 되게 감사하게도 제 수업에 대해서 물론 학생의 입을 통해서 들으셨겠죠? 선생님의 수업의 특징은 수학을 달리는데 큰 부담이 없다. 자, 제 수업을 들으면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드립니다.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해드립니다. 꾸준히 다니다 보면 실력이 저절로 쌓인다. 제가 막 되게 먹을 거 사주거나 막 웃겨주거나 그러진 않지만 유익하기 때문에 한 번 한 번의 수업에서 실력이 쌓이다 보면 난 내신했는데 수능은 저절로 냈어.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요. 영어 학원들이 이 세상 공부는 영어밖에 없다는 식으로 내주는 양치기 숙제에서 해방이 되더라. 자, 과제 나가는 거에 압축의 기술이라는 게 뭔지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을 만나지 않고 숙제만 엄청나게 많이 내주는 학원에 영어 수업을 들었다면 아이는 수학을 망쳤거나 영어를 끝까지 정복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박선생 선생님은 저와 제 아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수업이라 추천합니다. 이런 거 어머님들 많이 보는 맘카페 이런 거 좀 써주시지. 본인 블로그에 쓰셨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뭐 서울대나 의대나 간 것 같은데요. 가성비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노리는 게 이거예요.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빠가 사장일 수도 있고 뭐 직책이 높으실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하니까 애들 저 싫어하는 거예요. 재밌고 유익한 얘기만, 재밌는 얘기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서 반드시 우아하게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도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지만 어머님들도 아시면 상사 돈 많이 버는 건 아시죠? 많이 버는 건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아하게 딩가딩가 놀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저희의 내신 결제를 해보니 어떤 날은 500이 넘더라고요. 대원에서 4학년이거든요. 불어 결제하고 수학 결제하고 막 이랬더니 500이 넘더라고요. 진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시는 학원에서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 학생들은 제가 조교 혼내는 거 가끔씩 보게 될 거예요. 프린트가 제대로 안 돼 있다거나 수업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가 엄청 짜증내고 화내거든요. 이거 아직 안 해놨니? 이러면 애들이 막 긴장해요. 아이들은 절대 혼내지 않는데 조교들은 가끔 혼납니다. 왜? 저희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책임감으로 여태까지 또 강의를 해왔고 우리 애들도 물론 중등 때는요. 중등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중등 학원의 성공 포인트는 재밌어야 된다. 아이들이 학원에 오는 게 즐거워야 된다. 근데 즐거움만으로는 성적이 오르는 건 이제 고등은 아니죠.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정서가 맞고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을 끝까지 열심히 잘 끌고 가서 좋은 성적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자마자 테스트도 보고요. 수업 제가 잘 할 거고요. 수업 내용 확인하고 제가도 확인하고 클리닉도 하고 테스트도 보고 안 되면 여러 번 부르고 저희 여기 경제학원에 상주하시는 클리닉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선생님 저희 부탁할 거예요. 선생님 얘 지금 여기 요 챕터 안 됐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오늘 안 오는 날에는 얘는 올 수 있다니까 얘 이거 해주세요. 해서 저희가 월화수목금토일 학생이 맞는 시간에 클리닉을 할 수 있게끔 학원에 다 준비시켜 놨으니까 어머님들이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많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관리 잘 되는 학생 이런 자세로 앉아있죠. 관리 안 되는 학생 이런 식으로 앉아있습니다. 자, 우리 집에 있는 애는 어떤 애인가요? 네. 요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처음에 특히 중간
중간고사 때 아니 열심히 하지 않지 않는데 10분, 20분, 30분 지나면 어느샌가 자기의 영혼은 날아가 있거나 공부 체력이 아직은 튼튼하지를 않아가지고 이런 친구들 많은데 다방면으로 끌어서 멱살 잡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작년에 광문에 그 체육하는 애들도 되게 많던데요. 체대를 준비하는 애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수업을 딱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그냥 저희 애 학교 대원외고 남자아이들을 이제 보거나 강남 지역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보거나 했을 때 어떤 애들이 비리비리해요. 비리비리 애들 맨날 잠 못 자고 카페인 때려놓고 어렸을 때부터 막 공부를 막 달려가지고 애들이 비리비리한 애들이 많은데 광문을 딱 들어왔는데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체대반이야? 이렇게 너무 건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무슨 1학년 애들이 3학년 애들 같다. 그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체력적으로는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생각이 긍정적이고 밝아요. 선생님 제가 좀 못했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러면 또 1년을 또 꾸준히 하면 또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최대 장점인데 이렇게 한번 잘 끌고 가서 영어 전반적인 것도 한번 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애들이 이제 요즘 애들은 질문하세요 안 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질문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애들한테 그래서 얘기하거든요. 선생님이 좀 깍쟁이같이 생겼지만 절대 깍쟁이 같은 성격은 아니고 나는 어떤 질문도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고 생각한다. 저희 애도 그러더라고요. 저를 안 닮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 닮으면 되게 야무질 것 같지 않나요? 응? 그냥 엄청 소심함에 엄청 F예요. 저는 완전 T고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약간 싫은 기색을 했다고 귀찮은 기색을 했다고 그 학원을 안 가겠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미안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다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선생님이 조금 야속하기도 했고요. 얘가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지. 뭐 그걸 이렇게 싫은 내색을 하나. 근데 저는 진짜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애들한테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질문도 멍청한 질문은 없어. 선생님 I는 왜 M을 쓰고 U는 왜 R을 써요? 이런 거 물어보는 애도 있었어. 3인칭 단수가 뭔지를 물어보는 애도 있었어.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내가 이런 걸 물어보면 선생님이 나를 되게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다 물어보세요 라고 하고 제가 먼저 아이들한테 많이 질문을 하는 편이고요. 집에 가서 공부했을 때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카카오톡 채널로도 다 물어볼 수 있고 다방면으로 다 이게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루트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 저희 여기 수업할 때도 그런데요. 클리닉 다 할 때까지 지금 여기 앉아있어요. 앉아있어서 제가 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질문 있으면 와서 제가 제 질문 다 받고 하니까 왜 관리가 소홀할 거라든지 뭐 이런 걱정은 조금 안 하셔도 되고 궁금하시면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저희한테 문자 보내시거나 전화 요청하시면 애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궁금하시면 다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배정받고 이제 걱정 설명회를 다니시면 다니실수록 걱정이 막 쌓여가실 텐데요. 시험 혹시 봤나요? 그죠? 학교 가서 봤죠? 네네네. 그거 알려주나요? 작년 애들은 안 알려줬거든요. 네. 그냥 되게 잘하는 애만 담임 선생님이 와서 너 몇 등이야? 라고 이제 알려줬다고 하던데 일부 학교는 당일날 석차를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강남에 있는 어떤 학교는 제가 작년에 경험해보니까 자기가 몇 등인지 이거를 애들 잘 모르더라고요. 정 궁금하면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려주기는 하던데 아무튼 첫 중간고사를 봐야 객관적인 우리 아이가 위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중간고사에서 100% 능력을 잘 발휘 못할 수도 있으니 첫 중간고사, 약점 분석, 기말 합산 요까지를 이제 한 텀으로 보시고 열심히 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여기다가 주시면 제가 적극 이제 국어를 많이 하는 조동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광문고 변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저는 수능 강사입니다. 지금 왜 수능 강사가 내신을 하냐? 기존에 저도 이제 내신을 쭉 해왔는데 최근에는 지금 입시판에서 대치동 포함해서 수능 강사들이 전부 다 내신 1학년 내신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제가 변하는 입시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이제 대치동이랑 국어의 경지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메가스터디에서는 재수생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내가지고요. 가장 수능 강의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2028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들 잘 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변한다 보다도 이 변화에서 국어는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맞게 지금 대치동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 강동에서도 어떤 변화로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문고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어떤 커리큘럼이랑 어떤 공부법이 필요한지 좀 간단하게 경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얘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내신 등급 바뀌죠? 근데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 내신 변별력을 많이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단적으로 4등급 친구들 학원 다니면 어지간히 4등급 맞거든요. 근데 4등급에서 이제 6% 빠지면 전부 다 2등급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4등급 친구들이 지금 2등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1, 2등급 친구들은 1등급 되고요. 3, 4등급 친구들은 2등급 됩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예전에 4등급 친구들이 지금 2등급을 맞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변별력을 주고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내신의 이런 변화가 변별력을 좀 없애는 변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수능의 변화에서는 제가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존에는 사실 좀 이과에 좀 유리했죠. 그래서 좀 그 문과가 센 학교들 있잖아요. 뭐 서강대, 뭐 경희대 이런 친구들 탑 문과의 탑 클래스들이 대부분 이과생들이 교차 지원해서 가곤 했습니다. 그만큼 이과가 표점 따기가 좀 좋았다. 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문과랑 이과를 좀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줬어요. 수학을 좀 약간 하향 평준화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다 같은 거 보겠다. 국어도 똑같습니다. 국어도 원래는 엄매랑 화자가 이렇게 골라서 봤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 뭐 서울대 갈래, 의대 갈래 이런 친구들은 엄매 골랐습니다. 엄매가 표점에 좀 유리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구분해서 보지 않겠다. 다 같이 보겠다. 그래서 요 수능에서도 사실은 변별력을 좀 많이 줄이는 변화로 나타납니다. 기존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선택을 잘해가지고 유리하게 갈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내신 변별력은 줄어들고 지금 서울대에서는 정시에 내신 반영합니다. 올해부터 연대도 내신 반영합니다. 앞으로의 추세는 정시에도 내신 반영을 하겠다는 건데 내신 변별력 줄이면 어떻게 할래? 정답은 둘 다 보겠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야, 내신 변별력 없는데 우리 내신 보고 싶거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신의 최저도 많이 올릴 테고 학교별의 어떤 면접 같은 것도 강화할 테고 수능 같이 보겠다. 이게 지금 2028년도부터 변하는 입시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제 기존에서는 이게 투 트랙으로 갔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정을 보면 여기까지 2학년까지는 내신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딱 2학년 끝나고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1월 달부터는 수능 공부합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이들의 원래 기존에 지금 2학년까지죠. 2학년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 수능이랑 내신이랑 사고하는 과정이랑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현대까지 내신만 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내신만 18년 동안 하다가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 적응하는데 제가 봤을 때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조금 알만하면 시험 보러 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입시판의 1등급은 현역과 재수생으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재수생이 현역의 4분의 1 정도 시험을 봅니다. 많으면 10만 정도 보고 올해도 그 정도 됐거든요. 현역이 40만이 좀 넘어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1등급 90%를 가져갑니다. 그럼 현역은 실제로는 0.4%만 되신 걸 맞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이런 입시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질만 하면 시험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면 확실히 좀 미련이 있겠죠. 이게 이제 기존의 체계였고요. 여기서 이제 바뀐 입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 애초에 수능 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계속 공부하되 너희들 내신 안 할 수 없지? 내신 때 잠깐 내신해. 중간, 기말 내신하다가 3년간 쭉 크게는 수능 공부를 하렴. 이게 지금 입시판에서 보는 변화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수능 강사들이 수능 형태의 공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중간중간에 내신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뭐 그 범위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 뭐 그 정도의 어떤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대치동의 그 원장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좀 기억나는 게 단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현행 체계에서 한 2점대 뭐 5등급 이 정도 많은 친구들은 어디 갈까? 그럼 과거로 따지면 이게 3등급 후반에서 4등급이거든요. 과거로 따지면. 그럼 내신 3등급 후반에서 4등급만 한 친구는 어디 갈래? 얘들은 잘해도 그 인서울 끝자락 아니면 경기도 대학교를 간다는 얘기죠. 그럼 그 친구들은 1학년 때 내신을 이렇게 맞아놓으면 어떤 선택을 할 확률이 높냐? 바로 수능으로 돌려서 아예 2학년 처음부터 그냥 수능 강의를 듣고 공부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1타 선생님들, 수능 1타라고 불리는 인간 강사들이 대다수가 1학년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1학년부터 쭉 해. 그리고 내신 중간중간에 해줄게. 어차피 내신 등급 맞는 거 예전과 달리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이런 어떤 분위기가 크게 번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변화가 있습니다. 국어에서의 변화는 사실 수학이랑 영어는 교과서 변화가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작품이 없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달라질 게 없는데 국어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이제 광문은 기존에 미래인을 썼는데 여전히 미래인을 쓰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미래인이라는 똑같은 걸 써도 개정교육 과정이 됐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 싹 다 변했어요. 그러면 연생까지의 기출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과거에는 그래도 이 내신에서 들어간 저 작품들이 모의고사나 수능에까지 나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고 심지어 저걸 가지고 문제도 많이 만드시고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미래인뿐만이 아니라 이번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되게 참신한 작품들이 많이 실렸어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두 가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교과서를 충실히 다루겠다 그러면 참신한 작품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도전적인 문제를 출제할 수 없습니다. 아주 정통적이고 정석적인 개념만 물어볼 거예요. 그 말은 그냥 자습서에 충실하게 그 다음에 교과서나 이런 거에 충실하게 내실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학교에 따라서는 외부 지문을 많이 활용하는 학교들은 야 우리 이거 못 믿겠어. 너무 참신해서 수능에 도움되지 않아. 우리 이거 안 쓰고 나 그냥 프린트 나갈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의 경향마다 그리고 교과서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 비중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과정은 만약에 1번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야 이거 정통적으로 정석적으로 낼 수밖에 없잖아. 변별력 못 주겠죠. 그러면 광문고 원래 외부 지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외부 지문을 많이 내면 50%씩 낸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요거 다 맞으라고 주고 변별력은 다른 수능 형태로 주겠다. 이렇게 지금 출제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뭐 이거는 말 안 해도 그냥 수능 형태 더 올리겠다는 거니까 앞으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내신 때만 공부해서 내신 점수 잘 받는다? 앞으로는 좀 힘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수능 강의를 듣고 수능형 사고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제 1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법 파트는 사실 1학년이나 2학년이나 문법은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크게 변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기출문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들어가고 있는 그 개념이 또 달라지지가 않아서 그대로 쓰면 되는데 문학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외부 지문을 얼마나 많이 쓰실지 심지어 옛날에는 이 4개 중에 대충 안 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예를 들어 극갈래 이거 좀 참신해. 이거 너무 수능이랑 거리가 멀어. 안 할래 라고 예상이 됐는데 올해는 그게 예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수업을 하실지 그때그때 좀 따라가는 게 아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문고는 이런 경향이 있다. 자, 광문고에 그래도 이제 교과서는 바뀌지만 선생님들의 경향성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압도적으로 광문고의 특징입니다. 문항수가 많습니다. 저기 옆에 있는 뭐 다른 데들은 24문제, 25문제 내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시간은 되게 넉넉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꼼꼼하게 풀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은 평균 한 35문항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많이 내면 38문항 나옵니다. 조금 적게 내면 33문제. 그래서 30문제는 무조건 넘겨요. 그럼 그 친구들은 사실상 1분에 한 문제씩 처리하고
마킹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객관식은 그래서 난이도가 쉽습니다. 교과서 범위는 되게 정석적인 것들을 정답으로 요구해요. 딱딱딱딱딱 암기한 걸 바탕으로 정답 고민하지 않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뭔가 깊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맞춰줄 부분은 확실하게 빠르게 읽고 답을 딱 찍을 수 있게끔 좀 기계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이건 교과서 범위 한정입니다. 근데 수능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 이게 공개하지 않고 수능 형태를 내버리면 아이들이 그날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날 읽고 그날 푸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수능형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율은 뭐 시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마 교과서 범위가 한 60에서 한 55% 나오고요. 나머지 40에서 35% 정도는 외부 지문 냅니다. 변별력은 거기서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요 변화가 수능 강의를 좀 많이 듣고 수능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관문고에는 참 잘 어울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선원 수령도 사실은 좀 어렵게 내거나 이거를 또 변별력을 주는 학교들이 많은데 선원 수령이 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단답으로 쓰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뭐 찾는 게 조건이라는 게 까다로운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쉽다. 다만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시간이 부족할 걸 대비해서 기계적으로 교과서를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새로운 걸 어떻게 접근할 건지 수능 형태를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눈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관문고의 경향입니다. 관문고 문제를 좀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문제를 이렇게 묶어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수능 형태 문제거든요. 가나다가 함께 묶어서 비교하는 문제인데 가는 배운 거예요. 나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나는 알고 두 개는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비교해서 내는데 좀 이게 의도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거를 가해서 잘 안 주십니다. 또 영리한 친구들은 그렇게 가거든요. 나는 가를 자신 있어 하니까 일단 가만 가지고 지워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지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수업하고 그걸 전략으로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실제로 정답의 근거들은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꼭 정답을 찾으려면 외부 지문들을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객관식 문제인데 이거는 관문고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닙니다. 수능형이라고 보통 부르지만 이게 실제로 수능에서 이렇게 출제하진 않고요. 아주 오래전에는 이렇게 출제해요. 지금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수능형이라고 부르냐면 여기 선택지 5개 중에 배운 작품은 없어요. 우리가 배운 건 그 A라는 부분을 배웠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개념, 표현 방법이 다른데 어떻게 적용되는 걸 찾을 수 있니? 적용하는 어떤 눈과 기준을 묻는 문제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5개 중에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잘 찾고 구분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는 요 얘기 하나 드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앞부분을 좀 이제 빨리빨리 설명하고 지나왔는데요. 커리큘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이제 아마 어머님들께서 연태까지 가지고 계셨던 어떤 방향성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커리큘럼은요. 정답이 존재합니다. 그 정답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신도 그리고 수능도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좋다 이런 건 사실 그냥 정답에 맞다는 거고요. 커리큘럼은 사실 말만 바꿨지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이미 교육과정에 다 정해져 있어요. 학원은 그걸 다 따라가고 있고요.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이상 모든 학원은 같은 커리큘럼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커리큘럼이 차별화된 곳은 없습니다. 그럼 정답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냐? 내신과 내신 사이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볼 때 이 기말에 보통 요 사이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이 사이가 좀 또 그리고 또 길지도 않아. 길면 2주, 3주 정도 되거든요. 이때는 다음 시험 범위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뭐 고전 작품이 하나 나온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외부 지문을 만났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수업을 한 2, 3주에 하는 거예요. 중간 열심히 하고 기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요 사이에 여름방학도 짧으니까 다음 중간을 대비해서 필요한 문법 개념이나 문학 개념하고 접근법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내신의 정답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되
그 사이에는 다음 준비를 위한 어떤 전초 작업을 해주는 거죠. 요게 모든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능도 정답이 있어요. 수능은 뭐 고3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3학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1학년, 2학년 시험지 보는 거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사들이 흔히 그런 얘기 쓰거든요. 독해력을 길러야 한다,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어떻게가 빠져 있습니다. 독해력 기르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능에서 요구하는 독해력은 그냥 읽고 그냥 푸는 어떤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독서 지문, 내지문이 나오고 독서론, 인문, 과학, 사회 각각 문항수가 결정되어 있고 문제 유형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때 구체적으로 정보 처리 과정 어떻게 할 건데 과학기술 어떻게 읽을 건데 인문지문 어떻게 읽을 건데 다 읽을 때 할 일들이 다릅니다. 이게 독해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그냥 읽고 그냥 푼다. 이거는 제가 강의 올해로 15년 차 하거든요. 한 현장에서도 그래도 한 10,000명 정도 학생들 봤을 텐데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게 되는 친구들 한 2명 정도 기억나요. 천재들이 있긴 해요. 걔들은 사실 제가 항상 이렇게 앞자리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 중에 하나였는데 작년에 하나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냥 40분 문제 풀고 100점씩 받아가요. 작년 수능도 100점 나온 친구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학원 몇 다니냐? 오지 말라고. 이런 친구들은 수업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게 이렇게 태어나고 책 많이 읽는 친구들. 근데 그런 걸 독해력이라고 부른다면 우리 아이들은 영영 독해력 가지기 어려울 겁니다. 연습으로 뭔가 돼야죠. 연습으로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좀 힘든 얘기고 수능에서 요구하는 독해력은 읽을 때 구체적인 방향성, 정보 처리 과정 다 알려주고 문제도 4문제짜리 있고 6문제짜리 있고 다 결정되어 있거든요. 내용일치 문제, 글구조 문제, 추론 문제, 적용 문제, 보기 문제, 어휘 문제 다 결정되어 있거든요. 평가원이 근거를 어떻게 만들고 선택지가 어떻게 쓰이는지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맞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고력이에요. 막연하게 읽고 풀어라는 건 사고력이 아니에요. 독해력도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원 시험을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1학년이든 2학년, 3학년 다 똑같습니다. 평가원 시험 푸는 게 제일 좋아요. 1학년, 2학년은 교육청에서 했는데 평가원과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평가원 시험을 보통은 뭐 1년 차기로 말씀드리면 한 3개월 정도 합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는 한 7월 달까지 EBS라는 걸 다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달 이후에 EBS가 다 정리됐으면 연계 문제를 풀면서 모의고사 실전 들어가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상으로는 사실상 정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어떤 공부 과정을 보실 때 커리큘럼이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보지 않고요.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다 결정이 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아니라 크게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드러나지 않아요. 방법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선택지를 어떻게 끊어있는지, 보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미리 볼지 나중에 볼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수능 강사고 그걸 아이들에게 원래는 3년 내내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3년 동안 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공부 과정이 더 부드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제가 발표하면서 좀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신 포인트가 수능형 국어를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데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내신하는 과정에서 언제 어떻게 수능형 이런 거를 가르쳐 기본적으로 1년이 그냥 수능이에요. 근데 중간에 내신 때는 그냥 내신에 집중하면 됩니다. 다만 내신이란 건 범위가 있잖아요. 수능은 범위가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능형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다가 내신을 만나면 내신 그 범위에 조금 더 집중하는 느낌이 될 겁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학부모님이 많이 물어보신 게 관리에 대한 영역인데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1번은 이제 클리닉은 다들 합니다. 제가 현장에 특히나 수능 강사니까 이제 재수생들 많이 만날 기회가 있는데 재수생들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신청을 해가지고 뽑히면 선생님이랑 10분 만나거든요. 그럼 정말 한 친구가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렇게 와서 10분씩 저랑 얘기하고 가요.
근데 거기에서도 무릎을 탁 치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클리닉은 저는 정말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클리닉을 이제 고등학생이고 저는 이제 수업이 이렇게 있으면 앞뒤로 이렇게 붙여서 1시간씩 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동에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제 어떤 팀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대 조교가 붙고 뭐 연대 조교가 붙고 저는 그런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 볼 거고요. 조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숙제 검사에 국한하고 클리닉은 선생님이 직접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무조건 배정해서 갈 겁니다. 제가 주중에도 오라고 많이 해봤는데 주중에 오게 되면 희한하게 클리닉이 필요한 친구가 아니고 제일 잘하는 친구만 맨날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업 시간 앞뒤로 붙여서 수업 시간 이전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후에 끝나고 남아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클리닉을 진행하고요. 수업적인 얘기도 좀 말씀드리면 수업할 때 이제 보통은 숙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숙제를 수업에서 이렇게 다루는 거는 거의 제한합니다. 숙제를 수업에서 거의 다루지 않아요. 이것도 또 이유를 말씀드리면 숙제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와, 진짜 제가 봐도 기특할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 친구들은 숙제 달성도가 100%라면 한 99%쯤 해놓고 이 많은 분량 중에 딱 하나 질문 요거 궁금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3시간 내내 그냥 듣고 있다가 요거 한 번 의미가 없잖아요. 3시간이라는 수업은 분명 숙제에서 다뤄주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좀 해주고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클리닉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려운 부분은 클리닉에서 시원하게 읽어주고 그리고 수업에서는 늘 숙제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숙제에서 정말 의미가 있거나 다시 기억할 만한 것들은 충분히 정리의 자료나 그리고 영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강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영상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영상은 보통 수업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학원들이 많은데 저는 따로 제가 그냥 정리 영상을 찍어서 보내줘요. 그래서 길면 또 애들이 안 보거든요.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보내주고 개념이 한번 일단락이 나면 개념이 끝나서 한 번씩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위가 끝나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짧게 들으라고 오디오만 들어도 되게끔 이렇게 보내줍니다. 애들 이거 한 번은 또 10분짜리면 학원 올 때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이들이 좀 공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길게 또 뒤에 남아 계셔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경지학원에서 통합과학을 담당하게 된 강사 수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저희 김슬기 쌤 급한 선생님이 인사하고 하셨고요. 일단 저는 경력이 지금 이제 19년 기획관에 되고요. 어머니 저희 양력 보시다시피 어머니 물리하고 제가 전공이 화학이고 부전공이 물리고 제가 물리화학 수능 강사를 지금 19년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슬기 쌤은 생명과 지학 수능 강사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고요. 어머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통틀어서 이렇게 과목을 나눠서 저희가 파트별로 들어간 과학은 저희뿐이에요. 저희는 지금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 보시면 다른 학원들 설명 보시면은 과학 강사 한 명이 학교 하나 왔어요. 근데 그 사람만 보면 2학년 과목이 화학이면은 물리하고 지학이 무너지고요. 물리면은 생명이랑 화학이 무너지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제가 여기 지금 4년째 있는데 항상 이렇게 되면 애들이 쫙 빠져요. 성적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 어머니 보시다시피 통합과학이 이렇게 이게 어머니 광문고는요 작년까지 교과서 앞에부터 쭉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물, 화, 생지 네 분의 쌤이 파트별로 쪼개 들어가는데 광무 같은 경우는 1반부터 4반은 물리쌤 그리고 5반부터 8반은 화학쌤. 그럼 이제 듣는 애들은 화학 파트 들을 때 물리쌤이 가르치면 어렵죠. 네. 근데 광문고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도가 쭉 나가요. 그러니까 아마 얘가 여기 적어드린 범위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일 거예요. 보시면
어머니들이 아시다시피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과학이 좀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 정확히 나뉘어 있어요. 물화생지가. 이게 어머니 2학년하고 이어져요. 다. 보면 물리 파트. 그리고 이제 조이하실 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여기거든요. 과학의 기본이야. 여기 이제 그 대학 물리학의 뭐 할로데이나 연구배는 첫 단원에 있는 단위 환산이에요. 마이크로미터, 킬로미터. 애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대체로 여기에 대한 평가를 보면 처음 들어가니까 그냥 기본적인 걸 내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항상 시험이 어떻게든 가장 어려울 거라는 가정하에 가르치기 때문에 그 모든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걱정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습득을 시킬까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여기 파트.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도 제가 아는 거 가르치다고 된 게 아니라 가르치다가 아이들한테 맞춰서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 있는 내용들은 제가 아무리 수업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못 받아들이면 제 수업이 틀릴 거라서 제가 올 겨울에 한 4번 해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별로 감이 없어요. 제가 테스트 봤는데도 그냥 뭐 근데 저는 걱정이에요 좀. 예. 아직 처음 하는 데라서 나머지는 저희가 매달 하던 데라서 대충 이제 어떻게 할지는 알아요. 그래서 여기만 조금 걱정이에요. 과학의 기본이야. 자 그리고 광문 같은 경우는 네 출제 유형이요. 보시면 생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작년에 가르쳐도 공부 좀 잘하는 애들도 생명은 꼭 하나 둘 틀렸어요. 네, 저희도 작년에 1등급이 좀 많았는데 걔네도 생명 꼭 틀려요. 특히 남자애들. 그 말 장난 있잖아요. 왜 그렇게 낚이는지 모르겠어요. 여학생들은 굉장히 섬세해서 꼼꼼하게 지키는데 남학생들은 그런 꼼꼼함이 안 약해요. 그거는 어떻게 성격을 뜯어고칠 수도 없고 저희가 엄청나게 트레이닝 시켜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원래 물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1학년은 쉽게 냈어요. 그래도 물리 과목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특히 여학생분들이 물리를 많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물리는 과목 자체가 어렵지만 시험 쉽게 나온 편이고요. 그리고 지학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마 생명이랑 화학이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들어가서 아마 거기를 되게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생명이 이제 등급을 정해요. 생명이. 네, 그래서 광문고는 아마 어머니 혹시라도 다른 학원 가실 거면은 그나마 생명 전공이나 화학 전공이 가르쳐야 그나마 등급이 나와요. 여기 시간 안 받으신다면 꼭 염두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수업 방식인데요. 제 모토가 이래요. 그냥 숙제 내고 수업하고 숙제 검사하고 이런 걸 지향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새로운 걸 지향을 해요.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요. 제가 지금 경력이 20년인데도 아직도 제가 튼튼하게 강의할 수 있는 이유는 전 되게 수업이 재밌거든요. 공부를 해서 그래요. 저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저희가 2016년도에 어머니 때는 공통과학이었어요. 공통과학. 그리고 이제 융합과학이 바뀌면서 아무도 합격을 안 해요. 저희는 처음부터 합격을 했어요.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연히 다 합격을 하잖아요. 이거 저희 거의 최초였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 요즘은 아니고 이제 2010년 이제 6년 차죠. 클리닉이라는 걸 보니 굉장히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또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절반이 수업이 없어요. 제가 이 클리닉을 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제가 학생한테 배우더라고요. 클리닉 하면서. 제가 그동안 너무 나 잘났어. 혼자 수업하다가 이제는 아이들이 입장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을 해야 되는 그걸 못 느껴요. 하다 보면은 제가 가르치는 타성에 줄여가지고 그리고 보니 중학교 내용이 너무 달라졌어요. 어머니 때나 저희 때보다 훨씬 쉬워요 지금. 그러니까 중학교 과학에 보니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요 근래부터 느낀 거예요. 교과 개정되면서 중학교 과학이 너무 쉬워지면서 중학교 시험이 너무 쉬우면서 애들이 거의 백지로 와요. 이거는 제가 클리닉을 하면서 느끼고요. 제가 클리닉을 할 때 되게 다양한 내용이 되게 느끼는 것도 많고 제가 심지어는 저랑 제가 슬기한테 태기쌤 저희 돈보다는 좀 내실 하자 안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평일 수업이 거의 없어요. 여기도 그나마 수업 있잖아요. 월, 화, 목
토요일 절반 수가 없어요. 다 빼버렸어요. 그냥. 클릭을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하나 뭐냐면요. 자꾸만 통합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다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매일같이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거든요.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2014학년도 수능부터 다 봤어요. 모든 문항을. 3, 4, 6, 7, 9, 10, 11 다 봤거든요. 거기 있는 모든 내용이 모든 시험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의 엄청난 문제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이나 모든 내신 문제는 결국은 다 수능하고 모의고사예요. 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문제집이나 족보 문제를 볼 바에는 차라리 근원적인 내용을 보고 거기를 파고들자라고 마음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작년이에요. 그럼 올해는 제가 기말부터 뭐 했냐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클리닉을 하는데 내가 욕심이 많아요. 근데 약간 머리가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다 질문하는 거예요. 모든 문항을. 그러면 앞에 애들이 6, 7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 얘는 계속 저를 붙잡고 질문하고 있고 근데 제가 감정이 약간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얘는 질문하고 눈치 보고 있는데 얘는 계속 질문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해봤어요.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근데 제가 감정 제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절대 학생한테 티내면 안 돼요. 아이들이 위축되면요.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철저하게 감정을 제어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문항을요. 이렇게 10분짜리로 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또 뭐 했어 안 했어? 또 물어봐요. 안 했어. 영상만. 그리고 숙제 풀었어 안 풀었어. 풀고 모르면 영상만.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클리닉이 좀 효율적이고 아이들이 아무 때나 보더라고요. 공부하고 싶을 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숙제의 모든 문항은 다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냥 수업이 아니라 그 문제를 수업 따로 내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뭐 하냐면요.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보시면 제가 이게 이제 작년 기말에 했던 거예요. 제가 어머니 어느 날 보니까 족보를 보고 있는데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족보 문제가. 그 뻔한 문제.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너무 꼴보기 있어서 제가 못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못 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면은 그냥 편의점 음식 먹이실 거 아니잖아요. 재료 하나 다 신경 써가지고 좋은 재료로 양질로 아이를 맛있게 먹이실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이 그래요. 쓸데없이 그냥 개념 하나 문제 하나 가지고 시간 날리고 차라리 제가 문제를 만들자. 그래서 보시면 어머니 이게 저희 자료고요. 이게 클리닉 자료고요. 학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느 정도 대충 시험 뭐 나올지 알고 있고요. 이거를 제가 계속 같은 걸 줘요. 보시면 요 보기는 같은데 요 문제를 계속 바꿔요. 그래서 같은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게 도와줘요. 제 방식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암기 파트인데 이게 우리 족보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어머니 이거 딱 보고 애들이 기억이 아닌 거 확실해요. 니은데서 보지도 않아요. 벌써 1, 3, 5, 7, 5. 다 똑같이 해보니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바꿔버려요. 이걸 없애버리고 이걸로. 모두 그릇이. 기억, 니은, 디귿, 미음, 미음, 미읍시. 어머니 이게 학교 하나거든요. 교과서도 하나인 것만 얘네 둘이 연결된 것만 뽑아낸 거예요. 이러면 어머니 한 문제 풀잖아요. 끝나요. 어머니 이거 두 문제 시험 때는요. 요것만 문장만 바꿔도 또 틀려요. 이걸 3번 내가 틀리면 그때 다 맞아요. 애들이 제가 그랬어요. 대박 책 좀 봐라. 교과서 좀. 절대 안 봐요. 먼저 이거 교과서로 만든 문제예요. 저는 철저하게 수능 문제랑 교과서로 만든 거예요. 저희도 물론 기본 교재로 완자를 쓰지만 제가 주는 문제들은 다 이런 유형이에요. 저는 문제를 다 만들기 엄청 귀찮아도 다 만들 거예요. 다 다르게 학교별로. 네, 그래서 저희가 보니 이렇게 저희 방식이 이렇고요. 저희 어머니 저희 이제 딱 4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무조건 학교별 특화 수업이에요. 네. 특화라는 건 저희가 수능 강사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 대해 모든 문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가 되어 있고 철저하게 자세하게 가르치고 그렇다고 어렵진 않고요. 원리적으로. 네. 어머니
어떤 강사가 이거 핑계대요. 통합과학은 쉬워서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니 통합과학이 무슨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이죠. 수능은 절대평가죠? 아니죠, 어머니. 30평가죠? 무조건 어려워져요. 그리고 1학년 때 안 해놓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1학년 때 해놔야 2학년 때, 3학년 때 두 번, 세 번이 되고 그래 어머니 이게 어머니 아이들이 보면요 교과 개념 문제를 풀어요. 근데 어머니 교과 개념 문제랑 수능 문제 달라요. 수능 문제는 개념 3개, 4개가 엮어서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개념 3개를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 훈련이 되는 게 고3하고 대수생들이에요. 대다수의 고일들은 절대 안 돼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저희 지금 송파에서 지금 제가 장학해서 10년 했고 지금도 한 8년 짜고 있는데 여기가 과학이 되게 들어요. 제가 상처를 받은 적 있어요. 제가 하나 나왔는데 제 여기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배제들인가 봐요. 성대표 나온 날이에요. 그날 제가 아마 차를 공원에서 왔더니 버스를 타는데 애들이 10명이 다 앞에 있는데 성대표 보고 수학 1, 2, 과학이 6, 7, 8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직도 그런가? 어머니 강동구에 과학자는 드물어요. 어머니 그거 아무도 몰라요. 제가 하나 왔습니까? 재작년에 만점자가 연대 의대 갔어요. 아시나요? 네, 입시 나왔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걔가 어머니 선택 과목이 생지예요. 표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리화학을 안 해서 물리화학 만점보다 점수 낮은 거예요. 저 떨어지는 서울을. 어머니 근데 아이들 대학 떨어지고 과탐 때문에 말 안 해요. 근데 어머니 여기 되게 많이 떨어져요. 전교권에도 최저 안 맞아 떨어지고요. 그래서 어머니 구형수 좋은데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해야지 대학을 가지. 그러니까 대학을 가죠. 근데 원하는 상위권 대학은 모든 과목의 점수가 골고루 좋아야 돼요. 어머니. 특히 수시는 그 최저가 있죠. 어머니 4대 8. 4, 8이면 어머니 내가 뭐 평균 2 나와야 돼요. 한 과목 3, 4 나오면 못 가요. 어머니. 근데 여기 대다수가 못 가요. 근데 아무도 엄마들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희하고 꼭 다니시라는 게 아니라 과학은 좀 신경을 따로 쓰세요. 왜냐면 아이들도 안 쓰고 엄마들도 부정스러운 거예요. 예, 배제 되게 심해요. 광문하고. 그리고 광문 같은 경우는 좀 반편성도 보잖아요. 그럼 상위권만 좀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공부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저희 특징이 저희는 클리닉 어머니 그리고 클리닉의 연계 어머니 클리닉 문제를 그대로 테스트를 해요. 보기 바꿔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같은 문제를 4번씩 풀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는 절대로 이거 안 해요. 철저하게 수능 영역 애들이 훈련이 될 때까지 복합적인 사고력이라고 하죠. 아이들은 좋은 문제로 바뀌어요. 그리고 저희 커리를 보시면 여기 이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시험 대비하고 단 제 꿈이 여기 여름방학 때 물어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해요. 뭐 저도 지금 배제만 하고 있는데 배제만 애들이 해요. 그리고 버텨요 배제는. 다른 애들은 제가 하면 너무 어렵대요. 예, 저는 그냥 수능 문제가 풀리는데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하여튼 저희 커리는 이렇고요. 어머니 아마 광문이 시험이 어머니 배제만큼은 아니지만 배제 답을 어려워요. 예, 제가 드린 말씀은 한영은 되게 쉬워요. 명의는 저는 학원 강의 오픈 안 할 거예요. 한동도. 근데 광문은 두 번째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학원 보내시면 아마 효과 있으실 거예요. 특히 첫 번째 시험만큼은 학원을 보내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 등급 안 나오면 아이를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만약 첫째 아이라면 정보가 부족하시면 학원을 보내셔가지고 어느 정도 틀을 잡고 물어보세요. 혼자 할 수 있겠니? 그럼 혼자 하시고 중간고사까지는 그래도 저희 학원이고 아니어도 학원을 보내셔가지고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게 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과학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학교마다 과목마다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런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학원이 돈 많이 될 거예요. 네. 제 얘기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경제학원 대표 김대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포인트만 딱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 수업을 안 했었는데요. 제가 광문고등학교 전문입니다. 5년 동안
고1부터 시작해서 고3까지 전교 1등은 무조건 저한테 배웠었어요. 광문고등학교. 광문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안다고 잡았어요. 전교 1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교 5등권까지는 제가 다 가르쳤어요. 네, 그래 보이시죠? 네. 저기 보면은 네, 경제학원 대표고요. 제가 지금 강동 학원 보습 네, 협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의 학원은 잘 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네, 저희 학원이 제일 낫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반포에서도 학원을 했었고요. 대성학원이라고 여기 구분다리역에서 학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어머님 나이대라면 그 구분다리역의 대성학원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 제 고등관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원래 수학이 고등관이었어요. 고등관 제가 대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수학임이 요즘 중등부 애들이 별로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2022년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광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과학 내신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신을 하는데 과학도 2수단위가 4단이고요. 수학도 4단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수학 공부하는 양과 시간, 얘를 100점 맞기 위한 시간 투자와 과학을 100점 맞기 위한 시간 투자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과학 쪽이 더 내신 단계가 좀 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수학만 고집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수학 해가지고 수학만 진행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목을 전부 다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수의 경지, 수학을 진행했고요. 경지학원이라는 타이틀을 했어요. 경지만 하는데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지워놓고도 원래 뭘 했냐면 수의 경지라는 걸 시작했는데 수의 경지를 시작했다가 수학만 하려고 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영어의 경지도 오픈했고요. 국어의 경지도 오픈했고요. 과학의 경지도 오픈하고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요. 논술도 진행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 대학교를 갔는데 입시에서 중요한 테마가 몇 개가 있죠, 그죠? 뭐 있습니까? 내신 위주로 하는 수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능 전문을 하는 정시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중간에 성적, 내신 성적이 좀 안 돼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수능 최종 점수를 맞게 해서 그래서 수능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마지막에 논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술은 비율이 되게 작지만 이거라도 대학을 좀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애가 있었냐면요. 광문고등학교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내신 등급이 수학이 4등급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되게 머리가 좋아요. 수학도 상고력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논술을 시켰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제가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논술까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입시의 경지라고 해서요. 이게 어머님도 되게 이제 고등학생 혹시 자녀분이 있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입시 부분에서 되게 고민거리가 많으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 동아리 뭐 들어가야 돼? 동아리 되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2학년 됐는데 선택하면 뭐 선택해야 돼? 광문고등학교는 뭐가 중요해? 여러 가지 학생부 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입시의 경지를 준비했어요. 저희가 이제 뭐 하냐면 정기적으로 어머님들 이제 저희 학원에 수강을 하면요. 그 입시 소장님 계셔요. 최명호 원장님이라고 전국구, 저희가 단위를 이렇게 나누거든요. 지역구가 있고 전국에서 하시는 그런 입시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최명호 원장님이라고 해서 전국구 분을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머님도 교육시키고 아버님까지 포함해서요. 교육도 시키고 아이들 교육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입시는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좀 해놨어요. 교육과정도 바뀌고 그 다음에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들도 다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하여튼 상 많이 받았습니다. 네. 여기 보면 제가 학원 자율정합위원이라고 해서 이 강동구에 있는 학원들을 제가 가서 봐요. 그래서 요거 안 돼요, 요거 안 돼요. 제가 그런 것들 하거든요. 강동 송파하고 같이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학원을 많이 안 다는 걸 좀 티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교육감원 상장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이라고 상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게 아이들 때문에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수료라고 했는데 이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대체 상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상담하고 아이들이 도대체 이게 아시잖아요. 뭐냐면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학원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죽었다 깨도 성적이 안 나와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도 이제 또 아이들 사춘기다 뭐다 해가지고 애들 오면은 뭐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뭐라고 물어봐도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막 속 터지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시키려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좀 얻어야 돼요. 심리를 좀 이해해야 돼서 제가 이걸 좀 공부를 좀 했어요. 뭐 그전에는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때 예전에는 뭐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뭐 절대 지금은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아이들이 공부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두 번째 이제 어머님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집에서는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잘한다 잘한다 잘했다 선생님이 얘기하던데 잘했다고 얘기하더라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게 아이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떤 애냐면 대원고등학교 대원 외고애가 한 명 있었는데 아버님이 이남대 물리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분 아이를 제가 자녀를 교육자 과외를 했었어요. 어떤 과외였냐면 미국 대학을 진학하려고 그 공부를 하는데 SAT라고 혹시 아시나요? SAT가 뭐냐면 미국 수능 시험이에요. 그거랑 AP라고 해서 좀 더 전문적인 난이도 높은 그걸 이제 영어로 저도 영어를 좀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떠냐면 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수학 실력이 엄청 낮아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걔네들 이제 AP라고 하는 게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안 되는데 근데도 수학 공부 되게 못해요. 이게 영어 비밀인데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주눅이 들어요. 대원외고에 가는 애들 중에서 수학을 상위권으로 공부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 때문에 맨날 수학에 대해서 기가 죽어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3개월 동안 계속 읽었어요. 잘한다. 우와 너 진짜 잘한다. 더하기 빼기하고 곱하기 나누기 하는데도 잘한다. 근데 한 2개월 되면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수학은 어느 때 실력이 드냐면요. 수동적으로 문제 푸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시켜가지고 야 있잖아 오늘 봐봐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 오케이? 그럼 풀어봐 하는 건 아이들 수학 실력을 늘리는 데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수학 실력이 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요.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하더라고요. 야,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됐다고. 제가 한번 풀어보겠다고. 그때부터 실력이 좀 많이 향상이 돼서 듀크대를 갔어요. 듀크대 혹시 아시나요? 미국에 있는 대학인데 경영학과 되게 유명한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가 좋은 시스템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아이들의 심리와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게끔 만드는 그 유도 과정을 저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원은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도 이제 바쁘시니까 시간이 좀 됐으니까 여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이걸 좀 아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의 실력은 고등학교 때 별로예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100점 맨날 맞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걔가 1등급이 될까요? 그런 아이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점을 맞고 잘하는 애들이 누적으로 쌓이죠. 그럼 그 아이가 정말 1등급을 맞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별개의 일입니다. 100점 맞으면 좋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곧 1등급이 된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5등급제가 바뀌어서 이제 10% 정도가 됐기 때문에 1등급 받기가 되게 쉽긴 해요. 하지만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0점대, 중학교 3학년 때 90점대 이상의 아이들이 거의 30% 가까이가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10% 하나 들으려면 그 중에서도 경쟁을 하고 실력이 좋아야지.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머님들이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학교 때 제가 예전에 중3 애들 수업을 했었어요. 외고 준비하는 애들 대상으로 반에 50명 대로 수업을 했었거든요. 걔네들 수학 평균 점수가 99.5였어요. 근데 걔네들 성적내는 건 되게 쉬워요. 뭐 하냐면 문제집 2권을 가지고 계속 돌려. 너 이거 틀렸어? 그럼 또 시켜요. 맞을 때까지 계속. 그러면 거의 대부분
문제하고 내신 문제, 뭐 명륜고등학교, 명륜중학교 같은 경우 문제가 좀 어려운 것도 있긴 했지만 그 외 학교는 거의 걸려요. 그러니까 한 애가 실수해서 틀린 거 빼놓고는 다 맞아요. 하지만 고등학교 문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중학교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이제 386 컴퓨터 혹시 아시나요? 네, 386 컴퓨터. 네, 무슨 시간 나이가 좀 있으신 걸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레포트 쓰려고 그거 준비를 했거든요. 386 컴퓨터 샀는데 와 얘는 진짜 속이 터져요. 그냥 부팅하죠. 컴퓨터 딱 켰어요. 그럼 엥 해서 이제 부팅되는 만 해도 3분.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워드 작업하려고 샀거든요. 한글 하려면 1분이 걸려요. 그 소리도 되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엥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음악을 한번 들으려면 이건 자동 랩이에요. 뚝뚝 끊겨요. 경험을 해보셨죠? 네, 저만 한 건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컴퓨터, 아니 컴퓨터도 필요 없잖아요. 요즘 핸드폰 보시면 알잖아요. 핸드폰 보시면 어때요? 서칭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SNS에서 동시에 다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 걸림 없이. 차이가 뭘까요? 그 안에 메인 프로세스가 향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일까요? 예전 컴퓨터는 자료를 한 개, 두 개, 세 개만 집어넣어도 힘들어, 못해 먹겠어 라고 하는데 요즘 거는 5개, 6개 동시에 놔도 충분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중학교 때 필요한 사고력과 고등학교 때 사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단히 예를 들어서 중학교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는 조건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조건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이용해가지고 수학 문제 어려운 한 문제를 푸는 거죠. 중학교 문제는. 근데 고등학교 때 어려운 문제, 수능에서 진짜 탑클래스의 문제는 어떠냐면 조건은 기본적으로 한 12개, 더 세세하게 하면 15개 정도의 조건들이 머릿속에 로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저 이제 광문고등학교 그 내신 문제에 대한 분석도 얘기해 주겠지만 간단해요. 뭐냐면 그 문제가 한 20문제, 22문제 이 정도 수준인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거기서 쉬운 문제들은 다 풀어요. 저희 시중에 있는 마플 시너지라든지 센이라든지 RPL이라든지 그런 문제들 중에서 그냥 그저 그런 문제들을 나옵니다. 근데 그 외에 어려운 3문제, 4문제 그게 등급을 잘 조주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최신 업그레이드된 메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해야 돼요? 사고력을 증진시켜야겠죠. 네. 근데 그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애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싫어하냐면 모르는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모르는 문제 생기면 가만히 있어요. 너 무슨 생각하니? 서로 욕하고 있다고. C 이렇게 계속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데 칭찬을 했어요. 잘하고 있다. 너 수학 공부 제대로 하고 있다. 수학은 언제 실력이 되냐면요. 짜증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학 실력이 느는 거예요. 반대로 애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짜증나는 시간이 너무 싫어서.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끔 만들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아까 얘기한 연세수 과학학원을 했었거든요. 그 이제 수학 원장이었는데 강남을 처음 갔는데 우와 애들이 상담 오잖아요. 어머니가 상담 오시는데 우와 애들이 뭐 그런 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게 비싼 코트 입으시고 이렇게 다리를 약간 이렇게 꼬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는요 1학년 과정 한 4번 돌렸고요. 수원 한 3번 돌렸고 수투를 1번 돌렸어요. 그래서 수투를 1번 더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시다. 제가 강동구 대성학원 할 때는 한 학기 정도만 선행해도 잘한다라고 생각했고 요즘은 더 하니까요. 예전 얘기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봤어요. 테스트를 봤는데 결과적인 거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수박 겉핥치기에 선행을 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 아이의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시간들은 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머님도 상담 오시면은 어머니가 이거 도랄거야 하면 아, 얘 도셨군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하고요. 과제량은 많은 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저희 아이들 중에서 아이가 정말 괜찮아. 다니고 있는 아이를 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정말 괜찮아요. 사고력 괜찮은 게 잘 따라오겠는데 이 아이가 최신 컴퓨터의 메인 프로세서를 갖고 있네.
그러면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선행을 하고 과제량을 많이 주는 건 그 아이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박람회 아이들 숙제량 보면 학원에서 요만큼씩 숙제를 줘요. 거의 노트 한 권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줘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애들이 그걸 풀어갖고 와요. 근데 뒤집어 보면 잘 몰라요. 잘하는 애는 정말 잘하는 애도 있습니다. 정말 그 시간에 빨리빨리 푸는 애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 아이들이 정말 탑 클래스 애들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그 수준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들으시고 시간도 없으시니까 그냥 한번 그 자료가 있으니까 훑어보시고요. 요즘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죠?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보시고 행렬 도입들, 이거는 잠깐 하나 얘기하실게요. 1학년 과정에서 행렬이 재도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에서 정적분 이것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모비율하고 표본 비율이 재도입됐습니다. 원순량이 하도 문제가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제거가 됐고요. 공감 벡터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행렬, 모비율, 표본 비율, 공감 벡터는 어디서 쓰냐면요. 인공지능에서 씁니다. 행렬을 제가 고려 사이버대학 아이들 진학을 위해서 고려 사이버대학 미래기술경영을 전공을 해서 이번에 졸업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AI라든지 뭐 블록체인 여러 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거예요. 행렬도 AI의 계산법의 제일 중요한 행렬입니다. 다각도로 계산할 수 있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비율, 표본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AI한테 정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를 게더링할 때, 모을 때 그때 모비율, 표본 비율을 통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이 공감 벡터도 이 인공지능에도 필요한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학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죠. 그렇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등급제 하도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동구 내에서 10%에 들어간다고 해서 1등급이 된다고 해서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갈지는 물음표예요. 근데 저기도 못 들어갔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만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 문제도 이제 다 말씀을 드리고 상세하게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이제 QR코드 있잖아요. QR코드가 있어서 저희 블로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 학교 내신은 강문고등학교 내신은 어떻게 되나 상세하게 알고싶으면 QR코드 찍으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네. 뭐 이것도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다 아실 거예요. 네. 아이들 몇 명이고 지금 몇 명이고 인원수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이제 고등학교 어머님도 되셨으니까 요거 하나만 좀 알아두셔요. 뭐냐면 표준 편차에 대해서 좀 인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수학에 대해 설명을 수업을 한번 할까요?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어머니시니까 이거 정도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면요,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러면 난이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편차가 낮다. 그러면 좀 쉬운 편이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정도까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표준 편차가 높으면 문제 난이도가 높다. 표준 편차가 낮으면 문제가 좀 쉽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한번 훑어보시죠.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표준 편차가 제일 높죠? 대답하실 때 되셨어요. 듣지만 마시고 대답 한번 하세요. 네. 어떤 걸까요? 영어가 어렵죠. 그렇죠? 표준 편차 높죠. 그럼 영어가 어떻다는 거죠? 어렵게 나와요. 그 영어 준비를 좀 빡세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죠. 그렇죠? 광문고등학교는요. 근데 이게 아실 게 뭐냐면 2024년도예요. 근데 요즘 추이가 어떠냐면 광문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쉬웠는데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광문고등학교 들어간 학교입니다. 근데 이게 요것만 보시면 안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조금밖에 썼죠? 우리 사실 보험도 조금만 더 잘 보셔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중복 합격생, 지방 캠퍼스 재수생 포함입니다. 네. 광문고등학교가 요즘은 좀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영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보다는 잘 못 가는 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급을 잘 맞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문고등학교 예전에 정규 1등 하는데도 제가 연대를 보냈거든요. 또 어떻게 보냈냐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수능 최저까지 포함시켜서 봤어요. 그래서 네, 연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상위권이 점수가 좀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광문고등학교도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거죠. 말씀드릴게요. 수학은 시험 분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이 있고요. 이것도 그때마다 바뀝니다. EBS 교재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광문고등학교. 제가 이제 광문고등학교 전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광문고등학교에 수학 선생님 누구 계신 거 제가 다 알아요. 네, 요즘 뭐 바뀐 거는 모르겠어요. 2025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은 교재를 정석을 좋아하시고 이 선생님은 뭐를 좋아하세요? 그럼 이 선생님이 출제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오겠구나. 정석에서 나오겠구나. 뭐에서 나오겠구나. 그게 가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잘난치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근데 EBS도 이제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상 난이도 문제가 있고요. 학기별 특성 반영한 출제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14문장의 객관식과 서술형이 있습니다. 아시죠? 서술형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서술형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준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 체크하실 게 뭐냐면 중학교 애들 중에 이렇게 수학 100점 하는 이런 애들 있어요. 뭐 하고 있냐면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서술형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감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말 나온 김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요.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돼서 저희 학원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학원 가시면 뭐 되게 거창한 뭐 이렇게 뭐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뭐 하는데요. 뭐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대표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이 내신 성적이 잘 나오게 만드는 학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돼요. 그냥 그거가 다예요. 네. 뭐 아이들 뭐 정서적인 뭐 함양 뭐 네. 되게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가혹하게 뭐 행동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제일 많이 시킬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월달에서 개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하면서 실전 연습을 계속 시킬 거예요. 네. 그냥 기출문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네, 또 분석하는 김에 또 계속 말씀드릴게요. 문제수가 이렇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수가 많아요. 문제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문제 푸는 시간이 줄죠.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중학교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딱 와서 이게 왜 틀렸지? 그래서 막 풀어요. 나 이거 실수했어. 그래서 맞췄어요 다시. 그럼 그게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거 틀린 거죠. 그죠? 지금 문제가 몇 문제라냐면 여기 보면은 14, 9, 한 몇 문제죠? 23문제죠. 시험 시간이 몇 분이죠? 50분 동안 가요. 그럼 한 문제당 몇 분 중에 풀어야 되죠? 네, 대답하실 때 됐다고요? 네. 50분 내에 23문제를 풉니다. 그럼 대략 2분 내에 풀어야 되죠. 근데요,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쉬운 문제는 어떻게 되죠? 쉬운 문제는 30초도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그죠? 이게 알아두실 게 뭐냐면 문제를 푼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에 문제를 푼다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포인트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전 연습 많이 시켜야죠. 문제 많이 풀게 해야 되죠. 네. 그건 이제 실전 연습이죠. 아까 고민하려면요. 네. 고민도 해야죠. 근데 내신 대비할 때는 또 내신 대비에 맞춰서 진행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3년간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객관식 비중이 감소하고 서술형 증가. 이거는 전체적인 강동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EBS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학교 선생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어떤 선생님이 따르냐고. 요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몇 문제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문고등학교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3문제를 다 맞춰서 당연히 1등급. 한 개 틀렸습니다. 1등급. 2개 틀렸어요. 2등급. 3개 틀렸어요. 그럼 3등급일까 2등급일까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 등급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9등급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한 3문제 정도에서 1문제 정도 맞히는 1등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맞히는 게 포인트가 돼야 되거든요. 나머지 문제는 실수 없이 빨리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고요. 최고 난이도 문제는 그 하나를 맞히면 1등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킬러 문제 이것도 연습을 시킬 거고요. 네, 맞다.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 좀 보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뭐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다 추세가 그렇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념 이해도 중시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성적 향상하는 방법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학원에서 다 끝내고 보내겠습니다. 네, 집에서 뭐 하지 않고요. 숙제 하나는 여기서 남겨서 할 거고요. 이제 관문고등학교는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제가 직접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 끝내고 보내주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멋진 얘기도 많잖아요. 이제 효과적 학습 방법이 많은데 뭐 그게 필요 없고요. 그냥 잡아먹고 얘 될 때까지 하고 보낼게요. 네,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스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말 이거 제가 저희 우리 원장님들하고 같이 정말 열심히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아이들을 검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알아두실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오답 분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고력이라는 건 아이가 정해져 있어요. 더 간단하게 또 이제 웃긴 얘기 또 한번 하면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런 분들이 계셔요. 저희 바깥분은 수학을 잘하는데요. 왜 아이는 수학을 못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계셔요. 저번에 또 얘기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어머님이 수학을 못하셔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유가 뭐냐면 아이는 같이 공유된 그분의 사고력을 닮게 되거든요. 그렇죠? 유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천재들은 유전이 필요하죠. 유전적인 게 필요하지만 그냥 저희가 수능에서 수학에서 1등급을 맞을만한 머리는 유전적인 건 없어요. 그냥 노력만으로 충분합니다. 진짜 안 되는 애는 있어요. 근데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97% 이상은 다 1등을 맞을 수 있는 뇌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금까지 현장 경험으로는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고력 중에 뭐를 개선해야 되냐면 오답을 분석해야 돼요. 이 오답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는 그렇게 생각하게끔 사고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어떤 문제 A라는 문제를 푸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되냐면 야 아니야 이거 오답은 이렇게 니네가 잘못 풀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풀어서 그 사고력을 키워줘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오답 분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방학 동안에 하셨던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요즘 맥락이 좀 달라질 겁니다. 네, 뭐 이것도 이제 패스할게요. 이건 이제 테스트 하고요. 네,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때마다 다른데 월급마다 화목반을 지금 진행할 거예요. 이제 기존에 다니신 어머님들은 이제 기존의 시간표를 좀 바꾸겠습니다. 하고 이제 진행하는데 레벨별로 학교별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클리닉 시간. 네. 지금 다니시는 어머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죠? 제가 얼굴이 너무 다시기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러는데 클리닉도 되게 강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오답 정리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아주 꼼꼼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신 잘 나오게 하는 학원, 그 다음에 아이들 끝까지 하게 하는 학원. 그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2시간 설명이 하는데 어머니도 머릿속에는 뭐 별로 기억이 남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아이들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포인트만 기억해 주셔요. 그냥 다 하고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님들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뭐냐면요. 어머님들이 X 벌써 제가 잘못 눌렀어요. X는 나중에 얘기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울까요? 네. 내 자녀는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오산하십니다. 네. 제가 그 청소년 심리학과 그 지도자 할 때 심리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애를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면 그 아이는 벌써 학교라는 곳에서 가서 애들하고 막 뒤섞여서 새로운 뭔가가 생겼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고 그렇게 되죠. 또 어머님들 그러시잖아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시잖아요. 말 안 듣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맨날 이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님들 아이한테 화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라고. 제가 대신 욕해드릴 테니까 말씀 주시라고. 어쨌든 아이한테는 제일 필요한 게 이게 제일 필요해요. 제가 생각하니까 이게 제일 좋아. 제가 어머님들한테 항상 마지막에 보내드리는 문구입니다. 네. 자녀는 당신에게 요구하는 건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달라는 것이지 온 시간을 바쳐서 자신들의 잘잘못을 바래달라는 게 아니다. 되게 멋진 말 아닌가요? 그죠? 저도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22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성인이 되니까 술을 먹고 다니네요.
거예요. 근데 새벽 2시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제가 한 4통을 했어요. 근데 저 보니까 또 어쨌든 봤어요. 왔는데 뭐하냐면 그 다음날 일어나지는 않아요. 한 3시가 됐는데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걔가 성인이 된 다음에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되게 사이가 멀어졌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맥락에 이제 어떤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멀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뭐 사춘기 때 야 이거 해! 너 왜 공부 안 해? 너 이거 왜 안 하고 왔어? 이거 해야지! 그럼 얘는 네 그리고 속으로는 뭐냐면 귀찮아, 싫어, 짜증나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많은 칭찬을 해주세요. 뭐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 잘한다,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의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 얘기만 한 번 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의 경제부터 시작해서 입시의 경제까지 저희가 타이트하게 다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수학의 힘 고등관이었는데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학원이 처음 오픈하게 되는 게 저도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수학이 학원이 처음 오픈하면 학원이 잘 되려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시도 제가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아까 영어는 좀 어떠셨어요? 영어 좀 괜찮으셨어요? 네, 영어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희 노신영 되게 힘들었었는데. 네, 강동구에서도 오래 하셨고 대치동에서도 내신에서는 1타였어요. 저도 돈 많이 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근데 요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요. 근데 조성배 선생님 괜찮으시죠? 네, 되게 잘생기셨죠. 저보다 좀 못하긴 했지만 좀 잘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꼼꼼히 봐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서영돈 선생님하고 김세기 선생님 어떠세요? 서영돈 선생님 어떠세요? 네, 괜찮으시죠? 좀 우악스럽게 생기시고 했지만 되게 좀 열심히 하셔요. 제가 이제 시작하는 분들인데 열심히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믿고 한번 맡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저희 구세청에 신고를 하면은 저희 직종이 뭘로 되어 있냐면요, 교육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서비스하는 직종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것처럼 고객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 너는 비싼 돈 내고 다니는데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아? 그럼 너는 왜 학교 선생님하고 학원 선생님을 구별하지 못해? 학교 선생님은 솔직히 들어볼 치사해도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격하게 얘기하네. 아니 다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 별명 보면 미친개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학원 선생님은 기분 나쁘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요구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네,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은 전화하세요. 네, 전화하세요. 아니, 갑자기 어떤 어머니가 생각나서 계속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업무에 지장이 줄 정도는 말고 하시고 경제학원은 못하게 낫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네. 질문할 거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월급, 화목, 수토 이걸 다 하신다는 건가요? 네네. 광문고등학교는 그렇게 진행해요. 네네. 그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어떤 반으로 할지 나중에 결정되는 건가요? 예. 이번에 이제 시험 테스트를 보잖아요. 테스트 보니까 광문고등학교 애들하고 다 물려요. 근데 알아두실 게 뭐냐면요, 수학에서는 최상위반은 학교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최하위반도 학교를 구분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최상위반은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거든요. 못하는 애들은 해줘도 좀 힘드니까. 근데 중간에 있는 반은 학교를 구분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잘한다고 하면 학교 반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하시죠. 제 이름은 김대양입니다. 네. 예전 별명이 오대양 있었어요. 기억이 편하시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